세계 인터넷의 99%가 흐르는 바닷속 생명선, 그 거대한 시장을 한국이 손에 넣었습니다. 발트해에서 케이블이 잘려 유럽이 마비됐을 때 가장 먼저 그 바다로 달려간 건 미국도 유럽도 아닌 한국이었습니다. 중국은 충격에 빠졌고 100년 역사의 유럽 강자들은 입찰에서 줄줄이 밀려났습니다. 끝내 못 넘은 벽을 한국이 넘었다며 콧대 높던 일본마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강 미국은 사상 최대 1억 4,700만 달러를 쥐어주며 한국에 부탁했습니다. 우리 인터넷 생명선을 맡아달라고 말입니다. 단 한 나라, 한국이 바닷속을 지배한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파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그날 밤 백악관 지하 상황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붉은 경고등이 천장에서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벽을 가득 채운 모니터마다 똑같은 그림이 떠 있었습니다. 북유럽 발트해, 그 차가운 바닷속에서 손가락 굵기의 케이블 한 가닥이 누군가의 손에 잘려나간 겁니다. 처음 보고를 받았을 때 솔직히 저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케이블 하나 끊어진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음 문장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어요. 보좌관님, 그 케이블 한 가닥에 전 세계 인터넷의 99%가 흐릅니다. 99%.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주고받는 모든 것, 은행의 돈도, 군의 명령도, 대통령의 암호 전문까지 그 전부가 바닷속 케이블을 타고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바다 밑에 깔린 케이블을 전부 이으면 120만 킬로미터. 지구를 30바퀴 감고도 남는 길이었죠. 그 생명선이 잘렸습니다. 발트해 연안 국가들의 인터넷이 절반으로 주저앉았어요. 핀란드의 한 병원에서는 원격 수술 데이터가 끊겨 의사가 손을 멈췄고, 독일의 한 증권사는 거래 시스템이 멎어 직원들이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폭탄 한 발 떨어지지 않았는데 케이블 한 가닥에 한 나라의 숨통이 조여든 겁니다. 저는 그날 인터넷이라는 게 하늘에 떠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는 걸 처음으로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닷속에 누군가가 직접 깔아놓은 손에 잡히는 줄이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그 줄을 끊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날 밤 저를 잠 못 들게 했습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케이블이 잘리고 몇 시간 뒤 같은 해역에서 또 다른 케이블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고라면 이렇게 정확한 자리에서 줄줄이 끊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의 의도였습니다. 상황실의 한 분석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해역을 어떤 화물선 한 척이 닻을 내린 채로 수십 킬로미터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선적은 중국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먼저 꺼내지 못했죠.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먼저 제 소개를 해야겠군요. 저는 리처드 콜드웰입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 30년 가까이 미국의 핵심 인프라 안보를 맡아 온 사람이에요. 전기, 통신, 그리고 바로 이 해저 케이블 같은 나라의 뼈대가 되는 것들을 지키는 일이 제 직업이었습니다. 해군 정보장교로 시작해 머리가 희끗희끗해질 때까지 저는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라고 믿으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밤, 그 믿음에 처음으로 금이 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저처럼 평생을 미국이 최고라 믿어온 한 남자가 어떻게 완전히 무너졌는지, 그리고 그 끝에서 누구를 향해 고개를 숙이게 됐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이 묵직한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셈이 됩니다. 자, 다시 그날 밤으로 돌아가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한 통의 보고서가 제 책상에 올라왔습니다. 끊어진 케이블을 누가 수리하러 가고 있는지에 관한 한 줄짜리 보고였어요. 저는 무심코 그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줄을 읽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건 발트의 사태보다 더 깊은 곳에서 저를 흔든 제 평생의 믿음을 산산조각 낸 시작이었습니다. 끊어진 케이블을 고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수심 수백 미터 아래에서 끊어진 위치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신호를 쏴서 되돌아오는 반사파로 자리를 계산하죠. 그 지점까지 특수한 배가 가서 특수한 장비로 케이블을 바닥에서 건져 올립니다. 끊어진 단면을 사람 손으로 이어붙이고 다시 바닷속 제자리에 정확히 내려놓아야 해요.
빠르면 며칠, 길면 몇 주가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배가 세상에 몇 척 없다는 거였죠. 포설선이라고 부르는 그 배는 전 세계를 통틀어 60척 남짓이었습니다. 한 척 만드는데 몇 년이 걸리고 값은 수천억 원에 달했어요. 그러니 발트해가 끊겼을 때 유럽도 미국도 즉시 보낼 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도록 인터넷은 반신불수인 채였죠. 저는 답답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그 현장에서 작업하고 있나? 분석관이 자료를 넘기며 대답했어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서 케이블을 건져 올린 배는 한국 회사의 포설선입니다. LS 마린 솔루션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잠깐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피식 웃었어요. 한국? 잘못 본 거 아닌가? 발트해야. 유럽 배겠지. 프리즈미안이나 넥상스, 그쪽 회사일 거야. 아닙니다. 보좌관님. 2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배가 맞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하겠군요. 제 머릿속에 박혀있던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으니까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제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었습니다. 70여 년 전, 20살의 청년이었던 아버지는 그 먼 나라의 흙바닥에서 겨울을 났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는 가끔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럴 때면 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지곤 했죠. 리처드, 그 나라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단다. 산은 헐벗었고 아이들은 맨발로 다녔어. 우리가 주는 분유 깡통 하나에 사람들이 줄을 섰지. 저런 나라가 어떻게 다시 일어설까 싶었어. 우리가 평생 돌봐줘야 할 거라고 다들 그렇게 말했단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한국을 그렇게 기억하셨습니다. 우리가 피 흘려 구해준 나라, 우리 없이는 설 수 없는 가난한 나라. 그리고 저는 아버지의 그 눈빛과 그 말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은 제게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바닷속 수백 미터에서 세계의 인터넷을 고치는 첨단의 배가 한국 것이라는 말은 제게는 그냥 사무착오로밖에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며칠 뒤 백악관에서 해저 케이블 안보를 주제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업계 관계자 몇 사람도 화상으로 참여했어요. 그중 한 사람이 제 신경을 거슬렀습니다. 화웨이의 해저 케이블 부문을 이끄는 고위 임원 장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화면 너머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시종일관 입꼬리를 올린 채였습니다. 미국이 발트의 사태로 쩔쩔매는 모습을 즐기는 듯한 얼굴이었죠. 한 미국 측 관계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해저 케이블 시장은 누가 이끌게 될 거라고 봅니까? 장웨이는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결국 중국과 유럽입니다. 바닷속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십 년의 기술과 자본이 쌓여야 가능한 영역이죠. 그러더니 그는 슬쩍 비웃듯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어떤 나라들은 자기 분수도 모르고 끼어들려 하더군요. 한국 같은 곳 말입니다. 케이블 시장의 명함도 못 내미는 주제에 그런 나라는 우리한테 하청이나 받으면 다행이죠. 화면 속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마치 약한 상대를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는 사람의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 오만함이 불쾌했습니다. 닻을 끌고 발트해를 지나간 그 화물선의 그림자가 자꾸 그의 얼굴에 겹쳐 보였거든요. 하지만 부끄럽게도 그가 한국을 깎아내리는 그 대목에서만큼은 저도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한국이 무슨 케이블이야. 저 사람 말이 맞지.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의 저는 장웨이와 똑같은 눈으로 한국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이 나중에 저를 얼마나 부끄럽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국을 우습게 보던 장웨이도 정작 발트해의 그 끊긴 케이블 앞에는 자기 배를 보내지 못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차가운 바닷속에 가장 먼저 닿은 건 그가 그토록 비웃던 한국의 배였으니까요. 발트해 사태는 미국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대통령은 회의에서 책상을 내리쳤어요. 우리 미국의 해저 케이블은 안전한가? 누군가 우리 바다 밑 케이블을 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답은 참담했습니다. 미국의 해저 인프라는 생각보다 훨씬 취약했어요. 전력망은 낡았고 케이블은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데이터 센터가 엄청난 전기를 먹어 치우기 시작했죠. 그 전기를 나르고 그 데이터를 실어 나를 케이블이 미국 안에서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업계에서는 해마다 수백 킬로미터의 케이블이 부족하다는 경고가 나왔어요. 돈이 있어도 케이블을 못 사는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대통령의 지시는 분명했습니다. 미국에 해저 통신망을 깔고 지킬 믿을 수 있는 시공사를 확보하라. 그 무거운 임무가 제 어깨 위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후보가 될 만한 회사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고 하나씩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먼저 유럽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프리즈미안, 프랑스의 넥상스. 오랜 역사를 가진 명문 회사들이죠. 그런데 곧바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어요. 게다가 전 세계에서 주문이 밀려드는 바람에 우리가 케이블을 주문해도 받으려면 2년에서 3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유럽 자기들 바다에 풍력 발전소를 짓느라 케이블이 모자라 미국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는 거였죠. 저는 한숨을 쉬며 그 회사들 이름에 줄을 그었습니다. 다음은 중국이었습니다. 화웨이는 값도 싸고 물량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건 처음부터 답이 정해진 문제였습니다. 우리 미국의 인터넷 생명선을 도감청, 위험이 있는 중국 회사에 맡긴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더구나 발트해의 그 다 끌린 자국이 아직 제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화웨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지웠습니다. 책상 위에 펼쳐놓은 종이를 보며 저는 막막함을 느꼈어요. 유럽은 너무 비싸고 너무 느렸고 중국은 너무 위험했습니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케이블 회사라고 해야 몇 곳 되지도 않는데 그 몇 곳이 다 안 된다니. 우리 미국조차도 우리 바다 밑 하나를 마음 놓고 맡길 곳이 없었던 겁니다. 그때 제 옆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젊은 분석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보좌관님, 후보가 한 곳 더 있긴 합니다. 어디? 그가 잠깐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한국입니다. LS전선이라는 회사입니다.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그 이름이었어요. 며칠 전 발트해 현장에서 들었던 그 나라, 회의에서 장회의가 그렇게 비웃던 그 나라. 한국은 빼게. 저는 거의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건 진지한 후보가 아니야. 분석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료 한 장을 제 앞으로 밀어놓았어요. 보좌관님, 그게 한 번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못해 그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거기 적힌 숫자들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전 세계의 저 케이블 시장의 85%를 단 4개 회사가 나눠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프리즈미안, 프랑스 넥상스, 덴마크의 NKT, 그리고 네 번째 자리에 한국의 LS전선이 있었어요. 쓰레기 사강. 제가 그토록 우습게 보던 그 나라가 바로 그 좁고 높은 문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종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두 개의 그림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분유깡통에 줄을 서던 헐벗은 나라와 세계 인터넷 시장의 85%를 쥔 4개 회사 중 하나. 같은 나라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석관이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짚었습니다. 그리고 보좌관님, 발트해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그 포설선요. 그게 바로 이 한국 회사 계열사 배입니다. 유럽도 미국도 못 보낸 그 바다에 한국 배가 가장 먼저 갔습니다. 상황실의 그 차가운 새벽 공기가 다시 떠올랐어요. 모두가 쩔쩔매던 그 밤, 가장 먼저 그 바다로 향한 배. 저는 그게 당연히 우리 편 어딘가의 배일 거라 여겼습니다. 한국은 단 한 번도 후보에 올려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심장이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랐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료를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미국이 최고라 믿고 한국을 우리가 돌봐 줘야 할 나라로만 알고 살아온 제 머릿속에 처음으로 한 가지 의문이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건가?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파보기로요.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로 바닷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 의문을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제 모든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한 첫걸음이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발트해의 그 복구 작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알면 알수록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끊어진 케이블은 수심 200m가 넘는 곳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깊은 바다에서 손가락 굵기의 케이블이 정확히 어디서 끊겼는지부터 찾아야 했죠. 사람이 직접 내려갈 수 있는 깊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배는 신호를 쏘아 되돌아오는 파동만으로 끊긴 자리를 잡아냈어요. 오차는 수십 미터 안쪽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배를 멈춰 세워야 했는데 발트해의 겨울 바다는 거칠었어요. 파도가 갑판을 때리고 바람이 배를 밀어내는 와중에 그 배는 다이내믹 포지셔닝이라는 기술로 제자리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닻을 내린 것도 아닌데 마치 바다의 못으로 박아놓은 것처럼요. 저는 당시 작업 영상을 구해서 봤습니다. 방한복을 입은 한국 작업자들이 갑판 위에서 거대한 케이블을 끌어올리고 있었어요. 손끝이 얼어붙을 추위 속에서 그들의 표정은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한 작업자가 끊어진 케이블의 단면을 들여다보며 동료에게 짧게 손짓했고, 동료는 군말 없이 다음 공정을 준비했습니다. 마치 수백 번 해본 사람들처럼요. 머리카락 굵기의 광섬유를 하나하나 맞춰 잇는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 위에 6겹의 강철 보호층을 다시 감고 바닷물이 한 방울도 스미지 않도록 봉합했어요. 그러고는 그 무거운 케이블을 다시 200m 아래 제자리에 정확히 내려놓았습니다. 서방의 전문가들은 이 복구에 몇 주가 걸릴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국 배는 단 6일 만에 끊어진 케이블을 이어붙였어요. 핀란드의 한 도시에서 멈췄던 인터넷이 다시 켜지는 순간이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병원의 모니터에 불이 들어오고 의료진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장면이었죠. 그들은 자기들의 인터넷을 누가 살려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저는 그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서 한참을 의자에 기대 앉아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더군요. 유럽이 회의를 거듭하며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미국이 상황실에서 모니터만 들여다보는 동안 그 한국 배는 묵묵히 바다로 나가 일을 해냈습니다. 떠들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그냥 해낸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인정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니었어요. 우연히 가까이 있던 배가 운 좋게 성공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제 머릿속의 한국, 그 헐벗고 가난한 나라의 그림에 처음으로 깊은 금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아야만 했어요. 도대체 이 나라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바닷속에서 무슨 일을 해온 건지를요. 저는 본격적으로 전 세계의 저 케이블판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부딪힌 벽은 배였어요. 해저 케이블을 깔고 고치는 포설선이 전 세계를 통틀어 60척 남짓이라는 사실. 그 중에서도 깊은 바다를 감당할 대형 포설선은 더 적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케이블 수요는 폭발하는데 그걸 깔 배가 절대적으로 모자랐어요. 돈을 쌓아 들고 가도 줄을 서야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지하게 검토하던 유럽 회사들의 정식으로 제안을 요청했습니다. 그중 프리즈미안이라는 이탈리아 회사의 고위 임원이 화상으로 저를 만났어요. 마르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유가 넘쳤어요. 미국이 아쉬운 소리를 하러 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태도였죠. 콜드웰 보좌관님, 미국이 해저 케이블에 눈을 뜬 건 환영할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하루아침에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회사가 100년 가까이 쌓아온 영역이거든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물량을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마르코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빨라야 3년입니다. 지금 유럽 바다에만 해상 풍력 케이블 주문이 산더미예요. 미국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습니다. 기다리시려면 기다리셔야죠. 가격을 묻자 그가 부른 숫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터무니없이 비쌌어요. 그런데도 그의 표정에는 미안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정도면 감사한 줄 알라는 얼굴이었죠. 대화 말미에 제가 슬쩍 한국 회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러자 마르코가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요? LS전선 말씀이군요. 시장에 들어온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변두리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프로젝트는 결국 우리한테 옵니다. 한국은 우리 뒤를 따라오는 정도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발트해의 그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유럽배 누구도 가지 못한 그 겨울. 바다에 가장 먼저 가서 단 6일 만에 케이블을 살려낸 그 배 말입니다. 마르코의 자신만만한 얼굴과 그 영상이 자꾸 겹쳐서 저는 입맛이 썼어요. 화상회의를 끝내고 저는 책상 위에 후보들을 다시 펼쳐 놓았습니다. 유럽은 너무 비싸고 3년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리 미국 안에는 케이블이 해마다 수백 킬로미터씩 모자랍니다. 중국 화웨이는 값도 싸고 물량도 넘쳤지만 우리 인터넷 생명선을 도감청 위험이 있는 나라에 맡기는 건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게다가 발트해의 그 다 끌린 자국이 아직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씩 지워 나가자 책상 위에 남은 이름은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값도 합리적이고 납기도 유럽의 절반이고 기술도 4강에 든다는 그 나라. 무엇보다 미국과 한 배를 탄 믿을 수 있는 동맹이라는 점. 우리가 마음 놓고 우리 바다 밑을 맡길 수 있는 곳은 따져보고 또 따져봐도 한국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이 머리로는 인정되면서도 가슴으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분유 깡통을 나눠주던 그 나라에게 이제 우리 인터넷 생명선을 부탁해야 한다니. 제 안에서 두 개의 한국이 부딪히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 오래도록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이 든 상자였어요. 상자를 여는 순간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에 훅 끼쳤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몇 장과 낡은 군용 수첩, 그리고 누렇게 변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가 한국전쟁에서 가족에게 보낸 제가 어릴 적 한번 읽고 깊이 넣어둔 편지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글씨가 거기 있었어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가는데 마치 아버지가 옆에서 말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편지 속 아버지는 20살이었습니다. 이곳의 겨울은 살을 애는 듯하다. 산에는 나무 한 그루 성한 것이 없고 마을은 잿더미가 되어버렸어. 아이들은 한겨울에도 맨발로 다니더구나. 우리가 먹다 남긴 깡통 하나를 주겠다고 아이들이 트럭 뒤를 따라 달린다.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진다. 그 다음 줄에서 저는 잠시 숨을 멈췄어요.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솔직히 나는 모르겠다. 너무 많은 것이 부서졌어. 어쩌면 우리가 평생 이 사람들을 돌봐줘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바로 그 문장이었습니다. 제 평생 한국을 바라본 눈, 그 뿌리가 거기에 있었어요. 저는 아버지의 그 눈을, 그 마음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물려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편지의 마지막 대목에서 아버지는 뜻밖의 이야기를 적어두셨습니다. 하지만 어제 한 가지 이상한 일이 있었다. 추위에 떨던 우리에게 한 노인이 자기 집에 하나 남은 이불을 가져다 주었어. 자기들도 헐벗었으면서 말이다. 그 눈빛에는 비굴함이 없었다. 오히려 단단한 무언가가 있었어. 이 사람들은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큼은 꺾이지 않는구나. 어쩌면 내가 이 나라를 너무 얕보았는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 마지막 문장을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들어 제 책상 위를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낮에 보던 보고서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전 세계 인터넷의 99%가 흐르는 바닷속 케이블, 그 좁은 시장에 세계 4강에 든 나라, 그리고 미국이 이제 그 나라에 우리 생명선을 부탁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70여 년의 시간이 그 책상 위에서 한순간에 마주쳤습니다. 아버지가 맨발의 아이들을 보며 가슴 아파했던 그 나라가 이제는 우리 미국의 인터넷을 깔고 지켜주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깡통을 나눠주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줄을 서서 부탁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손에 쥔 편지가 가늘게 떨렸어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그렇게 가슴 아파하셨던 그 사람들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싸우던 두 개의 한국 중 하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보았던 가난한 한국은 이제 어디에도 없었어요. 제가 붙들고 있던 건 70년 전에 멈춰버린 낡은 사진 한 장이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색안경을 끼고 보지 않겠다고. 이 나라가 진짜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 끝까지 두 눈으로 확인하겠다고요. 그게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에 대한 제 나름의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어려운 기술부터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해저 케이블 중에서도 끝판왕이 있습니다. 525kV급 초고압 직류 해저 케이블이라는 거예요. 아주 높은 전압의 전기를 먼 바닷속으로 손실 없이 보내는 기술인데 이게 차원이 다르게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이 기술은 전 세계에서 단 두 곳, 유럽과 일본만이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 대목에서 일본을 떠올렸습니다. 일본이라면 미국의 오랜 동맹이자 아시아 기술의 자존심이죠. 한국이 아무리 올라왔다 한들 이 끝판왕 기술만큼은 일본을 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짐작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 일본인 노인을 알게 됐습니다. 나카무라라는 분이었어요. 평생을 전선 회사에서 케이블만 만들어 온 일본 전선업계의 산증인 같은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솔직한 평가를 청했습니다. 한국의 기술 수준이 정말 어디까지 왔느냐고요. 전화기 너머에서 나카무라 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어요. 콜드웰 씨. 저는 평생 케이블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요. 그의 목소리에는 자존심과 체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525kV 초고압 기술요. 솔직히 인정합니다. 그 벽은 우리 일본도 끝내 넘지 못했어요. 수십 년을 매달렸는데도 상용화의 문턱을 못 넘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걸 넘었어요. 먼저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일본이, 그 콧대 높은 일본이 한국에 졌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나카무라 씨는 씁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한국에 기술을 가르치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어느새 따라잡히고 이제는 추월당했습니다.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비겁한 거니까요. 한국은 우리가 넘지 못한 산을 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서늘했어요. 미국의 오랜 동맹 일본조차 넘지 못한 벽을 한국이 넘었다는 사실. 그렇다면 한국을 그저 따라오는 나라쯤으로 여기던 제 생각은 도대체 무엇이었던 걸까요? 그 즈음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며칠 전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프리즈미안의 마르코가 한대영해져 케이블 입찰에서 한국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건의 국제 프로젝트가 줄줄이 한국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100년을 쌓아왔다던 그 유럽 회사가 변두리 일이나 한다며 비웃던 한국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마르코의 그 으쓱하던 어깨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그 어깨가 어떻게 됐을까요? 솔직히 통쾌했습니다. 그 오만한 비웃음이 무색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후련함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후련함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두려움에 가까운 경외감이었습니다. 일본이 고개를 숙이고 유럽이 자리를 내주는 그 한가운데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평생 우습게 보던 그 나라가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터졌습니다. 저는 미국 기업들이 해저 케이블을 어떻게 조달하는지 들여다보다가 믿기 힘든 자료를 발견했어요.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우리 미국을 대표하는 그 거대한 기업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에 직접 케이블을 발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 데이터 트래픽이 폭발하자 직접 바다에 케이블을 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케이블을 누구에게 맡길지 고를 때 그들은 망설임 없이 한국을 택했어요. 가격도 맞고 납기도 지키고 기술도 최고 수준인데다 믿을 수 있는 동맹국이었으니까요. 구글이 한국에 맡긴 한 프로젝트는 규모가 수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보며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발트의 사태로 발칵 뒤집혀 부랴부랴 한국을 검토하고 있던 그때 정작 우리 미국 기업들은 진작에 한국과 손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한국이 우리 인터넷 생명선의 일부를 이미 깔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늦게 그 사실을 안 건 다름 아닌 미국 정부, 그리고 저였습니다. 부끄러움이 얼굴까지 올라왔어요. 평생 핵심 인프라 안보를 책임진다고 자부해온 제가 정작 우리 회사들이 누구 손을 잡았는지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같은 시기 발트의 사건의 조사도 한 발씩 진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한 사람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졌어요. 화웨이의 장웨이였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황들은 하나같이 불길했습니다. 닻을 끌고 발트해를 지나간 그 화물선의 운항 기록, 그 배와 연결된 회사들, 그리고 그 케이블이 끊긴 시점에 오가던 수상한 신호들, 모든 단서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 입수했던 한 통화 기록을 다시 들춰봤습니다. 장웨이가 사석에서 했던 말이었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서방의 인터넷이라는 게 얼마나 약한지 사람들은 몰라요. 바닷속 케이블 몇 가닥이면 한 나라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힘이죠. 우리가 그 케이블을 쥐면 그 자들은 우리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그는 비웃고 있었어요. 한 나라의 숨통을 마치 손안의 장난감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발트해의 병원에서 멈춰버린 모니터, 의사가 손을 멈춘 그 수술대가 떠올랐어요. 그 오만한 미소 뒤에 사람의 목숨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선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왜 중국을 우리 바다 밑에서 막아야 하는지, 왜 믿을 수 있는 동맹이 그토록 절실한지. 장웨이 같은 자가 우리 인터넷 생명선을 쥔다는 건
우리 목에 칼을 쥐어주는 것과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유럽은 너무 비싸고 너무 느립니다. 중국은 너무 위험하고 그 위험은 발트해에서 이미 증명됐어요. 그렇다면 우리 미국의 인터넷 생명선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나라는 따져보고 또 따져봐도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들이 진작에 알아본 그 나라, 일본이 고개를 숙이고 유럽이 자리를 내준 그 나라, 한국이었습니다. 이제 공은 미국 정부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의 한가운데에 제가 서 있었어요. 몇 주 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했을 결정을 제 손으로 내려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거기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한 가지 전례 없는 결정이 적혀 있었어요. 그 서류의 마지막 줄에는 서명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칸을 채워야 할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서류 한 장이 제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거기엔 미국 정부가 한국 기업에 주려는 전례 없는 결정이 적혀 있었어요. 해저 케이블 공장을 미국 땅에 짓도록 우리 정부가 직접 돈을 대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액수는 1억 4,700만 달러. 미국에 진출한 전 세계 전선 회사를 통틀어 한 번도 나온 적 없는 최대 규모의 지원금이었어요. 그 돈으로 한국 회사는 버지니아주에 거대한 공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부지에는 높이 2011m에 달하는 케이블 생산 타워가 들어설 예정이었어요. 아파트 70층 높이의 탑입니다. 그 안에서 미국의 바다 밑을 채울 케이블이 뽑혀 나오게 되는 거였죠. 2년 뒤면 그 공장에 불이 켜질 참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한참 동안 내려다봤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우리 인터넷 생명선을 깔아달라고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었어요. 그것도 빈손이 아니라 사상 최대의 돈까지 쥐어주면서요. 우리가 와서 우리 바다 밑을 맡아달라고, 부디 우리 곁에 공장을 지어달라고 부탁하는 셈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 저였다면 이 서류를 보고 코웃음을 쳤을 겁니다. 한국에 그런 돈을 왜 주냐고, 우리가 언제부터 한국에 아쉬운 소리를 했냐고요. 그런데 지금의 저는 이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은 너무 비싸고 3년을 기다리라 했고 중국은 우리 목에 칼을 들이댈 수 있는 나라였어요. 발트해에서 그 위험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가격도 맞고 기술도 세계 정상급이고 무엇보다 마음 놓고 등을 맡길 수 있는 동맹.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펜촉이 종이에 닿는 순간 사각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평생 미국이 최고라 믿고 살아온 한 남자가 한국을 위해 사상 최대의 지원을 승인하는 순간이었어요. 제 이름 석자를 적어 내려가는데 가슴 한구석이 묵직하게 차올랐습니다. 서명을 마치고 펜을 내려놓자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70년 묵은 어떤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이후 판이 빠르게 정리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중국 화웨이가 끼어든 해저 케이블 사업을 줄줄이 막아섰습니다. 우리 바다와 우리 동맹의 바다에서 화웨이의 자리는 하나씩 사라졌어요. 발트의 사건의 그림자까지 더해지면서 장웨이는 업계에서 빠르게 추락했습니다. 저는 문득 예전에 그가 사석에서 내뱉었던 그 오만한 말을 떠올렸어요. 서방의 인터넷은 약하다고, 케이블만 주면 그자들은 자기 손바닥 안에 있다고 비웃던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손바닥 밖으로 밀려난 건 장웨이 자신이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우습게 보던 한국이 그가 노리던 그 자리를 차지해버린 거예요. 100년을 쌓아왔다며 콧대를 세우던 유럽의 마르코는 한국의 입찰을 줄줄이 내주며 말이 없어졌습니다. 끝내 넘지 못한 벽을 한국이 넘었다고 인정한 일본의 나카무라 노인도 있었죠. 비웃던 자도, 콧대 높던 자도, 자존심 강한 숙적도 결국 같은 결론 앞에 섰습니다. 며칠 뒤 백악관 회의실에 다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때 한국을 후보에도 올리지 않던 그 방이었어요. 제가 한국과의 결정사항을 보고하자 회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고는 한 사람씩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예전 같으면 반박부터 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회의적이던 한 고위 인사가 마지막에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한국이 여기까지 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가 너무 오래 옛날 눈으로 한국을 봤군요. 콜드웰 보좌관, 잘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그게 제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옛날 눈으로 한국을 본 사람, 그게 바로 저였으니까요.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저는 한국이 걸어온 길을 처음부터 되짚어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의 시작은 아주 작았어요. 불과 18년 전 한국은 자기 나라 안에서 제주도와 육지를 잇는 조그만 해저 케이블 공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경험을 발판 삼아 한 걸음씩 바다로 나아갔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기술을 쌓고 배를 늘리고 공장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18년, 변두리 하청이라 비웃음 받던 나라가 전 세계의 저 케이블 시장의 4강에 올라섰습니다. 유럽도 일본도 넘지 못한 끝판왕 기술을 손에 넣었고 발트해가 끊겼을 때 누구보다 먼저 그 바다로 달려갔으며 이제는 미국이 사상 최대의 돈을 쥐어주며 모셔가는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데이터는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실어 나를 케이블, 그 데이터 센터에 전기를 보낼 케이블이 끝없이 필요해요. 거기에 재생에너지 시대,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동맹끼리 뭉치는 새로운 세계 질서까지 겹쳤습니다. 해저 케이블 수요는 앞으로 몇 배로 불어날 겁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한 번 깔면 20년, 30년을 씁니다. 끊어지면 또 한국이 고치러 가고 수명이 다하면 또 한국이 새로 깔겠죠. 전 세계 인터넷의 99%가 흐르는 그 바닷속, 지구를 30바퀴 감는 120만 킬로미터의 생명선, 그 한가운데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바다 위가 아니라 바다 밑을 한국이 쥐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인 날, 저는 차를 몰아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비석 앞에 서니 70여 년 전 그 추운 한국 땅에서 20살의 청년이 적어보낸 편지가 떠올랐어요. 맨발의 아이들, 잿더미가 된 마을, 자기들도 헐벗었으면서 이불을 내어 주던 한 노인, 그리고 어쩌면 내가 그 나라를 너무 얕보았는지 모르겠다던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 저는 비석에 손을 얹고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평생 우리가 돌봐줘야 한다던 그 나라가요. 이제는 우리 세계의 숨줄을 깔고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깡통을 나눠주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줄을 서서 부탁하는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보셨던 그 단단한 눈빛, 그게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봄바람이 비석 위를 지나갔어요.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빙긋 웃으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 붙들고 있던 건 70년 전에 멈춰버린 한 장의 낡은 사진이었어요. 세상은 그동안 완전히 바뀌었는데 제 눈만 그 자리에 멈춰 있었던 겁니다. 한 나라가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작해 비웃음을 견디며 떠들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낼 때 세상의 순서는 결국 바뀌더군요. 생각해보면 그 길을 만든 건 화려한 누군가가 아니었습니다. 폐허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보이지 않는 바닷속에 한 가닥씩 줄을 깔아 온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분들의 땀이 쌓이고 쌓여 오늘 세계가 우러러보는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분들의 손주들은 이제 세계의 숨줄을 쥔 나라에서 살아가게 됐어요. 저는 더 이상 한국을 우리가 구해준 나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어깨를 나란히 하고 배워야 할, 그리고 솔직히 고개 숙여 고마워해야 할 동반자로 여기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는 빛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빛을 깔고 또 지키는 한국의 배 한 척이 오늘도 어딘가의 바다를 묵묵히 가로지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평생 한국을 우습게 보던 미국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겪은 한국이 바닷속을 지배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폐허에서 시작해 세계의 인터넷 생명선을 깔고 지키는 나라, 그 길을 만든 건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관심이 큰 자부심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